만기 치과의원엔 원장인 서만기 씨와 간호원 홍인숙 양 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 둘이 있다. 그 한 사람은 비분관계파 최익준 씨요. 다른 한 사람은 시리의 인간 천봉우 씨다. 두 사람 모두 서만기 원장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그들은 도리어 원장보다도 먼저 나와 대합실에 자리 잡고 신문을 읽고 있는 날도 있었다. 더구나 최익준은 간호원보다도 일찍 나오는 수가 많았다. 민송, 오늘은 나에게 젖구려. 그런 날은 인숙이가 아침 청소를 하는데 한결 편했다. 한사코 말려도 익준이 소매까지 걷고 나서서 거들어주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나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을 서는 그의 성품은 이런 데도 잘 나타났다. 오늘도 간호원을 도와 실내 청소를 마치고 난 익준은 신문을 펴들었다. 아마도 그처럼 충실한 신문 독자는 없을 것이다. 익준은 또한 신문을 읽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천하에 이런 죽일 놈들이 있어, 이거. 민송, 이걸 좀 봐요. 신문 사회면엔 어느 제약회사에서 외국제 포장갑을 대량 밀수입해다가 인체에 유해한 위조품을 넣어가지고 고급 외국약으로 기만 매각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어 있었다. 그래, 미송은 어떻게 생각해? 어? 이놈들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느냐 말이오. 그야 뻔하죠 뭐. 의뢰 법에 의해서 적당히 처벌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뭐라고? 이런 놈들은 그저 대본에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말아야 돼. 아니, 즉각 총살이야. 선생님 또한 끔찍스레 그렇게까지 할 게 뭐예요? 이거 봐요, 미수홍.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지 알아? 모두가 이따위 악당들 때문이야. 동포들이야 가짜 약을 샀쓰고 죽든 말든 내 배때기만 불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딴 놈들은 살인강도 이상의 악질범이라고. 익준이 나머지 기사를 죄다 주워 읽고 차츰 흥분도 가라앉을 때쯤에서야 이 병원의 주인이 나타났다. 서만기 원장이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들어선 것이다. 여보게 만기, 아이 세상에 그래 이런 날도 놈들이 있나? 어?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자네가 또 몹시 격분했으리라 짐작했네. 아, 이게 나 혼자만 격분할 일인가? 아니지. 남달리 정의감과 의분이 강한 자네니까 남보다 몇 배 격분하지 않을 수 없으리란 말일세. 그렇지만 혼자 흥분해서 펄펄 뛰면 뭘 하나? 그때 마침 봉우가 기척도 없이 슬그머니 문 안에 들어섰다. 언제나 다름없이 수면 부족이 느껴지는 떠름한 얼굴이다. 그는 먼저 인숙이 쪽을 바라보고 다음에 만기와 익준을 번갈아 보며 멋쩍게 씩 웃었다. 봉우, 이것 좀 봐. 아이 글쎄, 이거 능지처참할 놈들이 있느냐 말이야. 봉우는 선잠을 깬 사람처럼 어릿어릿한 표정으로 익준을 쳐다봤다. 뭐 말이야? 뭐 말이야가 뭐야? 참, 이런 빙추이 같은 녀석. 아, 그래, 자네 눈깔엔 이게 안 뵌단 말이야? 봉우는 강요당하듯이 제목을 입속말로 읽고 있었다. 내용은 마지못해 두어 줄 읽다가 말았다. 야, 임마. 그래, 넌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눈뜬 채 코를 베어 먹히고도 심상하단 말이야. 누가 코를 베어 먹혔대? 난 잘 안 봤어. 나 이런 이 쓸개 빠진 녀석 이거. 아이고, 난 다시 자네들과 얘기 안 해. 익준이 다시는 안 올 듯이 밖으로 사라지자 한동안 어리둥절하고 있던 봉우는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건성건성 제목만 되는 대로 읽고 나서는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처럼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봉우의 시선은 자주 간호원에게 간다. 그때마다 그의 눈도 노상 황홀하게 빛난다. 그는 언제나 말이 적고 그림자처럼 조용하다.
어딘가 방금 자다 깬 사람 모양 정신이 들어 보이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다. 그는 대합실 구석자리에 앉은 채 곧잘 낮잠을 즐긴다. 봉우의 낮잠 자는 모양이란 아주 신기하다. 소파에 앉은 대로 허리와 목을 꼿꼿이 펴고 깍지 낀 두 손을 얌전히 무릎 위에 얹고는 눈을 감고 있다. 자는 동안에도 그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째깍째깍 시계 돌아가는 소리, 천장이나 부엌에 쥐다니는 소리, 바깥의 바람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잔다. 말하자면 봉우는 오관 중 청각만은 늘 깨어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자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다 6.25 사변 때문 아닌가? 피난 나갈 기회를 놓치고 3개월을 꼬박 서울에 숨어 지내는데 빨갱이와 공습이 무서워서 잠시도 마음 놓고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었네. 까닭에 그는 항시 수면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봉우는 자연 무슨 일에나 깊은 관심과 정열을 기울이지 못했다. 중학 시절에는 그토록 재기발랄하고 야심가였던 그가 차츰 무슨 일에나 시들해지기 시작하더니 전란통에 양친과 형제를 잃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 만사에 흥미를 잃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내에게까지 남편다운 관심과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봉우의 아내는 본시 평판이 좋지 못했다. 봉우와 결혼한 지 8달 만에 낳은 첫 아기가 봉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 아이 역시 누구 씨인지 알게 뭐야. 그러면서도 둘이 헤어지지 않고 지내는 데에는 활동 의욕과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하다시피 한 봉우는 아내의 부양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경제활동이 비범한 봉우처는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어쨌든 봉우가 편리한 남편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봉우는 그러면서도 단 한 가지, 간호원 인숙양을 바라볼 때만은 언제나 거슴츠레하던 눈이 깨어있는 사람의 눈답게 빛나는 것이었다. 퇴근 시간이 돼 만기와 인숙이가 병원을 나서면 봉우도 그림자같이 따라 나선다. 어머,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인숙이가 전차를 타면 얼른 봉우도 따라오른다. 인숙이가 내리면 그도 따라 내리는 것이다. 인숙이 한참 앞서갔다가 자기 집 골목 어귀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한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인숙이가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면 봉우는 처량한 표정을 하고 서서 인숙의 뒷모양을 지켜보다가 풀이 죽어 발길을 돌이키는 것이었다. 봉우는 거의 매일 그러했다. 만기와 익준이와 봉우는 중학 시절에 비교적 가깝게 지낸 사이지만 가정 환경이나 인생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만기는 외유내강한 사내였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성의로서 차근차근 자기의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서양 사람처럼 후리후리한 키와 알맞은 몸집에 귀공자다운 해사한 면모를 빛내고 있었다. 서만기 원장님은 정말 실력이 좋으셔요. 아유, 저도요. 원장님한테 진료받고 충치가 모두 나았지 뭐예요. 그는 같은 치과 의사들 가운데서도 기술이 출중한 편이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근방에 있는 딴 치과에게 많은 손님을 뺏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것은 단지 시설이 빈약하고 병원 건물이 초라한 까닭이었다. 좀 더 목 좋은 곳에 최신식 시설을 갖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나마도 건물이나 기구 일습이 봉우 처가의 소유물인 것이다. 봉우의 장인이 생존했을 당시 빚값에 인수했던 담보물을 봉우의 소개로 만기가 빌어쓰게 됐던 것이다. 친정에서도 오빠들보다 발언권이 강한 봉우처는 병원 건물과 시설을 거의 자기 소유나 다름없이 만들어 놓았다. 미송, 원장님 자리에 계시니? 봉우처는 툭하면 병원을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쇳돈을 받으러 들르는 외에도 치석이 끼었느니 충치가 생기는 것 같다느니 핑계를 내걸고 걸핏하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풍요한 육체를 장식하고 있었다. 얼마 전 치석 소재를 하러 왔을 때 일이다. 만기가 열심히 이 사이를 긁어내고 있노라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던 봉우처가 슬며시 만기의 가운 자락을 잡아당겼다. 아파서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충치가 생긴 것 같아 들렀다고 하며 눈이 부시게 차리고 나타난 봉우처는 만기의 지시도 없이 치료 의자에 성큼 올라앉았다. 입을 벌리세요. 힘껏. 봉우처는 지그시 눈을 찡그리며 웃어 보이곤 일부러 그러듯이 입술을 오물오물하다가 겨우 3분의 1쯤 벌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만기는 의식적으로 봉우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본씨가 만기에게는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었다. 사철을 가리지 않고 국산지 춘추복 한 벌로 몇 년을 버티어오는 가난한 치과 의사지만 귀공자다운 풍모와 알맞은 체격과 교양인다운 세련된 언동이 여자들로 하여금 두말 없이 매혹해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기에 그 부인이 농담 삼아 만기에게 이런 말을 걸어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결코 잘난 남편 섬길 게 아닌가 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모두들 당신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뭔 별소리를 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던가? 물론 농담으로 웃어넘기고 마는 일이었으되 만기 자신 이상에도 여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 보면 병원을 찾아오는 단골 환자가 거의 젊은 여자들이군. 많은 여자 환자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기에게 호감을 보이려 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만기는 진땀을 빼곤 했던 것이다. 10년 가까이나 가난한 살림에 들볶이면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서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때 만기는 꿈에라도 딴 생각을 품어볼 수가 없었다. 그러한 만기라 봉우처에 대해서는 항시 경계해오고 있었지만 요즘 와서 은근히 골치를 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제만 해도 만기는 봉우처를 딴 장소에서 만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선생님, 병원 건물 시설에 대해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사오니 꼭 좀 만나주십시오. 저와의 면담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신다면 그것은 결국 저를 모욕하는 거라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퇴근하는 길로 지정한 다방에 봉우처를 만나러 갔던 것이다. 여자는 역시 여왕처럼 성장을 하고 먼저 와 있었다. 고마워요. 귀하신 몸이 이처럼 행차해 주셔서. 재미있는 농담이십니다.
그건 그렇고 대체 의논할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병원 건물이 하도 낡아서 전면적인 수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사무실이나 아래층 가게들에서는 쇳돈을 인상하는 동시에 3개월분씩 선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점으로 선생님께만은 말씀드리기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솔직히 의논해보려고 뵙자고 한 거예요. 여자는 말을 마치고 만기의 얼굴을 살짝 치떠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만기로서는 아픈 이야기였다. 현재도 매달 쇳돈을 맞춰놓기에 쩔쩔매는 판이었다. 얼마나 올려받으실 예정이십니까? 3할은 올려받아야겠어요. 그 근처에서들은 다들 그 정도 받는 거려. 선생님, 그런 사무적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십시다. 제가 저녁을 대접하겠어요. 그러고는 만기가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택시! 먼저 오르세요. 여자는 만기를 차 안으로 떼밀듯이 했다.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소설 50선 손창섭의 잉여인간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1922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난 작가 손창섭은 외골수적인 성격 때문에 문단의 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작가 손창섭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우한용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작품을 쓴 이 손창섭 선생은 외골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매우 독특한 작가입니다. 그 작품을 읽어보면은 그 문체도 아주 그 독특한 그러한 다른 사람과 변별되는 그러한 추상적인 문체라고 할까요? 그런 문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개인적인 그러한 특성, 성격과 함께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이분이 그 살아간 시대가 192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1950년이 되면 30대가 되는데요. 30대가 돼가지고서 유교가 나고 유교가 나면서 우리의 그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국가의 이념이라든지 또는 세계의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분이 전후 작가의 한 분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러한 점들과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성격이 시대에 특성하고 이렇게 맞물렸을 때 어떠한 작가의 그 특징적 기질이 드러나는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잉여인간이라든지 또는 미해결의 장, 혈서, 비오는 날 이런 아주 암울하고 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상 더 타락해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 세계를 그리고 있고 또 장편 소설로서는 낙서족이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세계와 이분의 그 개성과 이분이 살아간 그 시대의 특징이 한꺼번에 어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 작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단편소설 50선 손창섭 원작의 잉여인간 3부작 두 번째 시간. 지난 이야기 치과 의사인 서만기는
기품 있는 태도와 준수한 외모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서만기의 병원에는 중학 동창인 최익준과 천봉우가 찾아와 종일토록 한담으로만 소일한다. 익준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비분 관객파이고, 세상사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얼굴로 늘 졸고 있는 봉우는 간호원 홍인숙을 사모한다. 봉우의 처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은 여성으로 병원 건물의 주인인데 만기를 은근히 사모하고 있다. 어느 날 봉우의 처가 병원 쇳돈을 올려달라며 만기를 불러내더니 다짜고짜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만기를 택시에 태운다. (10분도) 채 달리지 않아서 택시는 어느 음식점 앞에 닿았다. 자그마한 홀을 지나 긴 복도를 휘어도니 저쪽으로 돌아앉은 참한 방이 있었다. 이 집 마담 여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으면 가끔 오죠. 여자는 묻지도 않는 말을 하고 다가와 만기의 양복 저고리를 벗기려고 했다. 만기는 얼른 제 손으로 벗어 벽에 걸려고 했다. 여자는 그것을 낚아채듯 뺏어서 옷걸이에 얌전히 걸었다. 무엇을 올릴까요? 이 집은 갈비찜이 명물이에요. 그걸로 하죠. 그리고 술도? 네. 종업원이 사라지자 여자는 식탁에 기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30을 한둘 남긴 여자의 무르익은 모습은 어떤 요염한 독소조차 느끼게 해주었다. 만기는 까닭 모를 피로감과 함께 저절로 긴장해졌다. 병원 시설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헐값이지만 고물이라서 차라리 팔아치울까 해요. 만기는 속으로 놀랐다. 진담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비한 복선인가? 어느 쪽이든 만기에게는 타격이었다. 그 시설은 지금의 만기에게 있어서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낡아 빠진 그 시설을 쓰기에는 선생님이 탁월한 기술이 아까워요. 그래서 작자가 나선 김에 팔아치우고 선생님에게는 현대적인 최신식 시설을 갖춰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게 그 정도의 자금은 마련돼 있어요. 여자의 음성과 표정이 왜 그렇게 차분할까? 거기에는 심리적 호흡의 기술이 필사적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경제적 면에서 저한테는 그런 최신 시설을 빌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셋돈 말씀이죠? 선생님이 독립하실 수 있을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빌려드려도 좋아요. 만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상대편에서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만 나오니 더욱 조심해질 뿐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왕 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마침 주문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봉우천은 소매를 걷고 마치 남편에게 하듯 잔시중까지 들었다. 만기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참 고매하셔요. 체격도 좋으시고. 만기의 예감은 마침내 적중하고 말았다. 봉우천은 상 밑에서 한쪽 발을 슬며시 만기의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는 지그시 힘을 주며 요염한 웃음을 쏟았다. 그 눈이 불같았다. 만기는 꽤 당황했지만 시선을 피하며 슬그머니 물러앉았다.
잠시 멋쩍게 앉아 공연히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여자는 갑자기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참 동안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만기는 어지간히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에 앉았다 섰다 하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10분 이상 지나서야 여자는 돌아왔다. 대번 알아보게 얼굴에는 주기가 돌았다. 여자는 방 안에 들어서면서 안으로 문고리를 잠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도전적이었다. 여자는 다시 창문의 커튼까지 내리고 제자리에 가앉았다. 여자는 술잔을 들어 만기 앞으로 내밀었다. 따라주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도식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거룩하신 선생님 눈엔 제가 사람같이 안 보일 테니까요. 여자는 자기 손으로 따라 마셨다. 만기는 겁이 났다. 만기는 간신히 술 주전자를 빼서 감췄다. 그러자 여자는 그것을 도로 뺏으려고 덤벼들었다. 주전자를 떨어뜨려 술이 엎질러졌다. 여자는 그것을 훔칠 생각도 않고 만기 무릎 위에 쓰러지듯 푹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다. 골세님. 대합실 문 밖에서 웬 소년이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여기가 병원이죠? 그래. 너 어째서 왔니? 우리 아버지 안 오셨어요? 테이블 앞에 앉아 외국 잡지를 뒤적이고 있던 만기가 물었다. 얘야,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최익준 씨인데요. 너 익준이 아들이구나. 이름이 뭐야? 나이는? 최갑송, 11살에. 우리 아버지 안 오셨어요? 아버지 아침에 잠깐 다녀가셨는데. 근데 너 왜 아버지를 찾아왔니? 어머니가 아버지 찾아오랬어요. 어머니 죽을 것 같아요. 소년에게는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어 외할머니까지 합치면 모두 6식구라고 한다. 모친이 병으로 누운 다음부턴 50이 넘은 외할머니가 어머니 대신 생선 장사를 해서 간신히 가족들 입에 풀칠을 하고 지낸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꾸 숨이 가빠오는 걸 보니까 죽을 것 같다면서 얼른 아버지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래. 근데 너 이 병원은 어떻게 알았어? 저때 아버지하고 돈 꾸러 왔었어요. 돈 꾸러? 여길? 네. 아버지가 엄마하고 무슨 얘기한다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댔어요. 그래서 돈은 구워갔어? 아니요. 나보고 길거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해서 한참이나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저녁에 돈 마련해가지고 돌아갈 테니까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옷이라곤 언제나 탈색한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니는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꾸려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다. 너 몇 학년이야? 학교 그만뒀어요. 그럼 놀고 있어? 신문 장사예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남의 시설을 빌어서나마 개업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만기 자신 생활에도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10식구에 버는 사람이라곤 만기뿐이니 당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대로 개업을 하고 있는 만기에겐 다소라도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동란일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익준네 생활이 그만큼이라도 지탱되어 왔다는 것은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했다. 익준은 취직을 단념하고 있었다. 하긴 외정 때 겨우 중학을 나왔을 뿐 특수한 기술도 백도 없지. 나이마저 30고개를 반이나 넘어섰으니 취직이란 그야말로 별따기고. 게다가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성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그는 설사 어떤 직장이 얻어 걸렸다 해도 오래 붙어있지 못했을 것이다. 차라리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를 얻어 먹고 살 수도 있고 동시에 국가 사회에도 이익될 수 있는 사업을 일으켜야겠어. 그가 말하는 국가 사회에도 보익하며 먹고 살 수도 있는 사업이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의 일용 잡화 및 식료품 상해였다. 친구 소개로 돈푼이나 있다는 사람을 만나 얘기를 비춰본 적이 있다. 양키 상대라면 한두 번에 팔자 고칠 구멍을 뚫어야지. 제정신 가지고 금리도 안 드는 짓을 누가 하겠어?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거나 망치는 일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판이니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끝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냐. 그런 때마다 그는 행정당국의 무능을 통매하며 DDT 정책이라는 말을 내세우곤 했다. DDT를 살포해서 벼룩을 박멸하듯이 국내의 해충적 존재에 대해서 강력한 말살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경솔한 외국 기자가 한국을 가리켜 도둑의 나라라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에 익주는 거의 매일같이 흥분해 있었다. 그 외국 기자야말로 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투시하고 가차없는 비평을 한 거야. 어느 나라치고 도둑 없는 나라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객관적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일 없이 대뜸 도둑의 나라라고 단정해버린다는 것은 피상적 관찰에만 치우친 편견이 아닐까? 이거 봐, 만기! 덮어놓고 자기 나라를 두둔하고 축혀 올리는 게 애국자, 애국심은 아닌 거야. 그래, 아무리 조심해도 전차나 버스를 한번 탔다 내리기만 하면은 돈지갑이나 시계, 만년필 따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데 이래도 한국이 도둑의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익주는 흡사 미친 사람 모양 입에 거품을 물고 핏발선 누나를 뒹굴렸던 것이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다. 저 원장님, 조용히 의논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동안 석 달치나 밀린 금요 얘기가 아닌가 싶어 만기는 새삼스레 가책을 느꼈다. 홍인숙은 만기에게 있어선 소중한 사업의 보조자였다. 눈치가 빠르고 재질도 풍부해 간호사로서의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웬만한 의사 못지않게 능숙한 수완을 발휘해 주었다. 인숙에게 만족할 만한 물질적 대우도 못해주고 그런데도 3년 이상이나 같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해본 일이 없었지. 그러나 도리어 인숙은 자기 집의 생활이 궁색한 형편이 아니라며 미안해하는 만기를 위로하듯 했다. 그런 인숙에게 최근 3개월분의 급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가까운 다방으로 갔다. 역시 봉우도 따라 들어왔다. 인숙은 퍽 난처한 기색으로 걸음을 멈추고 만기를 쳐다봤다. 미안하네, 봉우. 병원 일로 둘이서 조용히 의논할 일이 있어 그러는데. 그럼 문 밖에서 기다릴까? 무슨 딴 볼 일이라도 없는가? 딴 볼 일은 없어. 문 밖에서 기다리지. 아니야. 그래서 해야 되겠나. 그러면은 저쪽 빈자리에서 기다려주게나. 도리어 만기 쪽이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봉화는 멀찍이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고 앉아 만기는 인숙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
급료 독촉이 아니었다. 거북한 듯이 인숙이가 꺼내놓는 이야기는 봉우에 관한 문제였다. 천봉우 선생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 따라다니세요. 퇴근하고 돌아가는 저를 따라와서는 제가 집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야 발길을 돌리신다니까요. 만기는 그런 말은 전에도 잠깐 귀에 담은 일이 있었지만 어쩌다가 봉우 자신 그 방면에 볼 일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벌써 동네에서는 별별 소문이 다 떠돌고 집안 어른들한테도 잔소리 듣게 됐어요. 그렇다고 지긋지긋 귀찮게 실없는 수작을 거는 것은 아니다. 고작 꿈을 꾸듯 황홀한 눈을 인숙의 전신에 몰래 퍼부을 뿐이다. 절 바라보는 천 선생님의 그 이상하게 빛나는 눈이 꼭 절 어떻게 할 것만 같아요. 소름 끼쳐요. 병원이 휴업을 하는 일요일 아침이면 봉우는 직접 인숙이네 집 대문 앞에 와서 우두커니 지키고 섰다는 것이다. 천 선생님, 왜 또 여기 와 서 계세요? 오늘은 병원이 노는 걸 어떡해요? 이웃 보기 창피해요. 집 식구들도 시끄럽고요. 얼른 돌아가 주세요. 네? 사정하듯 하면 봉우는 풀이 죽어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 후 밖을 또 내다보면 봉우는 어느새 대문 앞에 돌아와서 척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이다.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소설 50선 손창섭의 잉여인간 2부를 들으셨습니다. 전후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세 가지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 잉여인간. 오늘은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유형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우한용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설을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설이 그 사건이 재미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의 구성물로 보고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추리소설이라든지 그러한 작품들은 그렇게 보면 참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설을 달리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소설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많은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어떤 면면을 지니고 있는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작품은 손창섭 선생의 잉여인간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침 그 인간이라는 말이 이 작품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인간의 중점을 두고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은 서만기 같은 병원장의 경우는 현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이 아주 많은 그러한 인물로 되어 있고, 최익준 같은 인물은 현실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따라서 비분강개하는, 그러면서 가난한 이러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천봉우라는 인물은 실의에 차이는 인물인데 또 안에는 약간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들의 그 현실과 대비해 봤을 때, 저런 인물들은 우리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는 나의 내부에도 저러한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속성이 일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인물은 소설에서 일단 성공을 한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소설 50선 손창섭 원작의 잉여인간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봉우의 처는 만기에게 병원 건물을 증축하기로 했으니 새 돈을 올려주든지 나가라고 협박하면서 만기를 유혹한다. 만기는 유혹을 거절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익준의 아들이 만기를 찾아온다. 어머니가 죽어간다는 것이다. 익준은 외정 때 겨우 중학만 나왔을 뿐 특별한 기술도 없을 뿐더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이라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익준의 행방을 알 길 없는 만기는 난감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간호원 홍인숙이 만기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봉우의 이야기를 꺼낸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천 선생은 분명히 미수홍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나 사랑을 노골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천 선생은 당돌하지 못한 사람이요. 물론 미수홍의 불쾌하고 난처한 처지는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참고 지내요. 응? 적당한 기회에 내가 천 선생하고 조용히 얘기해 볼 테니까. 얘기를 마치고 나서 만기는 인숙이더러 먼저 돌아가라고 했다. 인숙이가 문 밖으로 사라지자 봉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벌떡 일어서더니 만기를 밀치듯이 하고 황황히 밖으로 쫓아나가 버렸다. 전차 정류장 쪽을 향해 저만큼 걸어가고 있는 인숙의 뒤를 봉우는 불이 나게 쫓아가고 있었다. 그 광경이 흡사 엄마를 놓칠세라 질겁을 해서 발버둥 치며 쫓아가는 어린애 모양과 비슷했다. 만기는 저도 모르게 가만히 한숨을 토했다. 계산이 닿지 않는 애정에 저렇게 열중해야 하는 봉우가, 그리고 저러지 않고는 못 베기던 인간이 딱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꾸만 얼클어지는 애정과 애욕의 미묘한 혼란이 만기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했다. 은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밑으로 어린 두 동생을 거느리고 어느 관청의 사무원으로 나가고 있었다. 6.25 동란 이후 3, 4년간은 전적으로 만기에게 얹혀 지냈다. 만기는 친동생과 처제들의 학비와 연례 식구의 생활비를 위해 문자 그대로 고혈을 짜바쳤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드실지. 여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주는 아내가 있는 이상 난 결코 꺾이지 않을 테요. 그러니 과히 걱정 말고 어서 울음을 그쳐. 응? 여보. 또 한 여인이 만기 아내에 못지않게 만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정하며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었다. 귀공자 같은 풍모, 넓고 깊은 교양, 확고한 신념. 형부 같은 남성은 세상에 다시 없을 거야. 그런 형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노예처럼 희생당하고 있다니. 은주는 형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서슴지 않고 웃으며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궁리한 끝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는 길로 자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해버렸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새빵을 얻어나가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이사해 나가는 날,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은주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언니에게 대담하게 이런 말을 했다. 언니, 나 형부를 사랑해도 좋아? 다들 웃었다. 그러나 만기와 그의 아내만은
속으로는 웃지 못했다. 은주의 말이 결코 농담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던 탓이다. 만기 부처는 기회 있는 대로 은주의 배필을 물색해 보았다. 누가 시집간 됐어요? 얘도? 너 그럼 평생 처녀로 늙을래? 형부만한 신랑감을 골라주시면. 나보다 몇 갑절 나은 청년이야. 자, 우선 사진이나 구경해. 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시집가란 말씀이에요? 그럼 차라리 내가 형부를 양보할까? 언니, 그건 안 될 말씀. 난 언니도 사랑하는걸요? 여보, 세상에 나 같은 행운아가 어디 있겠어? 응? 소녀처럼 예쁘고 어진 당신과 비너스같이 황홀한 우리 은주 아가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으니 말이요. 언니, 나 한 번만 형부하고 키스해도 괜찮아? 어머, 여보, 얘 소원 좀 풀어주시구려. 거짓말. 언니 거짓말. 그러면서도 은주는 만기와 단둘이 만났을 때에는 추호도 연정을 표시하는 일이 없었다. 어디까지나 처제의 위치에서 형부를 대하는 담담한 태도였다. 은주의 사랑에 만기는 참말 난처했다. 거기에 봉우 처마저 노골적인 추태로서 위협해왔고 봉우와 미스홍의 어쩔 수 없는 문제, 외면해버릴 수 없는 익준의 암담한 가정 내막, 나날이 심해져가는 경제적인 고통.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뒤얽혀 만기의 마음속을 더욱 어둡고 무겁게만 해주었다. 저 원장님 계십니까? 30이 좀 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봉우처의 편지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다. 일전에는 실례했나 봐요. 저를 천한 계집이라고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다름 아니라 그날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 시설을 작자가 나섰을 때 팔아치울 생각입니다. 이 편지를 갖고 간 분에게 기구 1습을 잘 구경시켜드리기 바랍니다. 추백. 만일 제게 용건이 계시면 다음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 남자가 돌아간 뒤 만기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제 그분 뭐하러 왔어요? 시설을 보러 왔어. 어찌되면 이 병원의 시설이 그 사람한테 팔릴지도 모르겠어. 그 말에 놀란 것은 간호사뿐이 아니었다. 정말인가? 그럼 이 병원은 아주 문을 닫아버린단 말인가? 그렇게 되기 쉬울 거야. 그럼 대체 자네나 미스 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천 선생님, 이 병원 팔지 말고 이대로 두라고 사모님께 잘 부탁 좀 해보세요. 네? 내가? 내가 부탁한다고 들어줄까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잘 생각해서 말씀하셔야죠. 봉우는 고개를 숙여버리고 말았다. 그에게는 아내를 움직이는 일은 하늘을 움직이는 일만큼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마음의 빛이요 보람인 미스홍을 놓쳐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몇 시간 뒤의 일이었다. 후줄근한 소년이 대합실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안을 살피고 있었다. 전번에 왔던 익준의 아들이었다. 우리 아버지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어머니 좀 어떠시니? 에? 죽었어요. 소년의 모친은 약 2시간 전에 눈을 감은 모양이었다. 집에는 두 동생과 주인집 할머니만이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거라. 나하고 같이 가자. 어? 저 여보게 봉우, 자네도 같이 가지. 나도. 봉우는 자다 깬 사람처럼 얼떨결에 놀라묻고
엉거주춤 따라 일어섰다. 막 병원을 나서려는 참인데 어떤 청년이 들어섰다. 청년은 한 장의 쪽지를 전했다. 병원 시설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병원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기는 말없이 쪽지를 간호사에게 넘겨주곤 밖으로 나왔다. 소년의 가족이 들어있는 집은 지붕을 기름종이로 덮은 토담집이었다. 소년의 어린 두 동생이 거제아이 꼴을 하고 문턱에 기운 없이 걸터앉아 있었다. 부득이 만기가 주동이 돼 장례식 일을 맡아보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여보게, 같이 가서 자네 부인을 좀 만나보고 올까?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장 장례 비용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러니 자네도 같이 가서 조언을 좀 해줘야겠단 말일세. 만기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봉우를 끌고 일어섰다. 선생님, 잠깐만. 왜 그래? 이 병원 결정적으로 팔리게 됐나요? 그런 모양이요. 미수홍이 3년 이상이나 자기 일처럼 성의껏 거들어준 데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소. 그리고 저 밀린 금료만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고 청산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미수홍 취직 문제인데 나도 딴 병원을 긍정 알아볼 테니까. 절 그렇게만 보셨어요? 그건 가혹한 오해예요. 미수홍, 내가 좀 필요해 있었기 때문에 실언을 했나 보. 너 욕거든 용서해줘요. 선생님, 새로 병원 차리려면 최소한도 얼마나 자금이 필요해요? 아마 80만 원은 가져야 불충분한 대로 개업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게 50만 원이 있어요. 그걸 선생님께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부탁해서 30만 원은 어디서 싼 이자로 빚내오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병원 내세요. 네? 미송, 입이 있어도 내게는 당장 대답할 말이 없어. 어제 오늘은 내 머리도 몹시 복잡합니다. 훗날 머리가 좀 식은 다음에 천천히 얘기합시다. 겨우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만기는 봉우를 따라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다. 지정한 타방으로 가보니 봉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앞장서 들어서는 만기를 보고 반색을 하다가 뒤따라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보고 여자는 놀라는 눈치였다. 마주 앉기가 무섭게 만기는 용건부터 얘기했다. 정말이야. 이 친구 말대로야. 몇 달 동안 내 용돈을 안 땄어도 좋으니까 사정을 봐줘. 봉우는 제법 용기를 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조르듯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 사이 봉우차는 몇 번이나 낯색이 변했다. 선생님에게도 저 같은 여자가 소용에 닿을 때가 있군요. 좋아요. 저는 점잖은 선생님의 청을 거절할 용기가 없어요. 5만 원 정도라면 당장 되겠어요. 이 돈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일 약속은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고지식한 양반. 적당한 이자까지 듬뿍. 아시겠어요? 거의 아양에 가까운 교태였다. 하여간 그 돈으로 간수하나마 격식을 갖추어 장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익준이가 없는 것을 만기가 탄식했더니 그의 장모는 개의치 않았다. 살아서도 남편 구실 못한 위인. 죽은 다음에야 있으나 마나지. 그러나
좀 늦게나마 남편 구실을 못한 익준이 그날로 집에 돌아오기는 한 것이다. 저쪽에서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이리로 걸어오는 허술한 사내가 있었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아버지! 한 손에는 아이들 고무신 코승이가 비죽이 내보이는 종이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을 향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석상처럼 전혀 인간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아이고, 차라리 쓸모없는 저 따위나 처박아자고 영라대왕도 망발이시지. 익준의 장모는 인제야 눈물을 질금거렸다.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반가워했다. 아버지, 나 새 옷 입고 자동차 타고 산에 갔다 왔다. 어린 것이 자랑스레 상복을 쳐들어 보여도 익준은 장승처럼 움직일 줄을 몰랐다.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소설 50선 손창섭의 잉여인간 마지막 시간 들으셨습니다. 작중인물의 어두운 면 위에 밝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긍정의 미학을 개척하고 있는 작품 잉여인간.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과 더불어 작품의 의의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우한용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희망의 싹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여줄 때래야 우리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도 받게 되고 또 이 작품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어려운 면만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들을 짜증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비분간계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익준이 아내가 세상을 떴을 때 서만기라는 이 병원 원장이 자기 친구 봉우의 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장례를 치러 주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훈훈한 인간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이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장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이 한쪽으로만 밀려나가지 않고 인간 삶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익준의 어린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그렇겠죠. 새 옷 입고 산에 가서 구경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의 세계의 참담함에 대해서 어린이 세계가 또 한편으로 그 참담함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살며시 암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 마지막 처리가 아주 그 산뜻하게 되는 그러한 소설의 기법의 어떤 그 탁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